173쪽에 6번의 기억을 좀 보십니다. 기억. 좀 어려운, 처음 보시는 내용일 텐데, 갑은 이러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때 갑은 채무자인데요. 채권자가 어딘가 있겠죠. 채권자가 여기에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를 이행기에 자발적으로 이행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게 되면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만족받기 위해서 채무자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들어갈 겁니다. 강제집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리원천, 집행권한이 필요하다고 했죠. 집행권은 뭐라고 했습니까? 판결서. 그래서 판결서가 있어야지만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판결서를 만들기 위해서 A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소송을 본안소송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소가 제기가 되면 소가 제기된 시점부터 판결이 확정이 되기까지 이 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누구에게, 다른 자에게 처분할 수가 있죠. 맞습니까? 따라서 처분하지 못하도록, 즉 갑이 이 부동산을 계속 가지고 있도록 무엇을 같이 제기한다고 했습니까? 보전소송을 같이 제기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보전소송은 뭐가 있다고 했죠? 가압류 신청과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 있다고 했죠. 기억나셔요? 이 그림도 정말 많이 그렸죠. 네. 그러면 이 보전소송, 가압류 신청,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 있는데, 갑이 A가 가진 채권이 금전 채권일 때는 보전소송으로 무엇을 신청합니까? 가압류 신청. 금전 이외의 채권일 때는 보전소송으로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한다고 했죠. 이 보전소송은 법원에서 금방 결정이 된다고 했죠. 결정이 이루어지면 법원은 등기소에 처분 제한 등기를 촉탁하게 될 겁니다. 처분 제한 등기, 즉 가압류 가처분 등기를 법원이 촉탁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부동산이 미등기인 상태이더라는 겁니다. 미등기 상태라고 한다면 등기소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 먼저 직권으로 보전 등기를 한다라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법원의 촉탁에 의한 처분 제한 등기를 실행하게 될 겁니다. 기억나실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 직권에 의한 보전 등기가 이루어질 때 소유자의 신청을 통해서 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건축법상의 사용 승인을 받은 다음에 신청하겠죠. 맞습니까? 보통 소유자가 신청할 때는. 근데 이게 등기관이 직권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아직은 사용 승인이 안 난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사용 승인이 나지 않았다면, 건축법상의 사용 승인이 나지 않았다면, 건축법에서 얘기하는 사용 승인이 나지 않았다면, 사용 승인이 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시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용 승인이 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디에 기록할까요? 표제부에 기록합니다. 사용 승인은 저 건물 자체에 대한 것이니까 표제부에 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 사용 승인이 났다면, 건축법상 나중에 사용 승인이 났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없애야 되겠죠. 표제부에 사용 승인이 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록했다고 했죠. 그런데 나중에 사용 승인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소시켜야 되겠죠. 따라서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표제부 등기니까 몇 월 이내에 1월 이내에 표제부 등기니까 단독 신청을 통해서 이거 말소시켜야 될 겁니다. 사용 승인이 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소시켜야 될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어려운 거 맞아요. 맞긴 맞는데 나왔으니까 일단. 그래서 이것도 표제부 등기니까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1월 이내에. 그래서 이 지문은 맞는 지문이에요. 건축법상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할 건물임에도 사용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기록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된 후에 사용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 명의해야 할 그 사실에 관한 기록의 말소 등기는 표제부 내용을 표제부에서 말소 등기 이루어지니까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몇 월 이내에 시작한다고요? 1월 이내에. 그렇죠. 그래서 네, 좀 어려운 지문 맞아요.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실 거냐면
프린트 요거 보겠습니다. 요거 25쪽을 보십니다. 25쪽. 이것도 출제가 굉장히 자주 이루어지는 부분이라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기 보시면 26쪽의 6번 등기신청행위의 유효권 찾았습니까? 찾으셨죠?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때 갑을 뭐라고 부릅니까? 등기의무자, 을을 등기권리자라고 부를 겁니다. 이때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겠죠. 이때 공동 신청행위가 유효해야지만 등기관은 등기를 실행해 줄 겁니다. 이때 등기 신청행위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이 있을 텐데 이 요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등기 신청이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두 번째, 등기 신청인이 진짜 의사를 통해서 등기를 신청해야 됩니다. 진의라고 부르죠. 세 번째, 등기 신청인의 신청행위가 일정한 방식을 갖춰야 됩니다. 이 등기 신청행위는 등기소라는 국가기관에게 요구하는 행위라서 공법상의 법률행위라고 불러요. 공법상의 법률행위는 대부분 증거가 남겨져야 되니까 일정한 방식을 요구합니다. 주로 출제가 되는 것은 능력과 관련된 부분이 출제되는데 능력은 우리 민법에서 세 가지 종류가 있죠.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세 가지가 있을 겁니다. 거꾸로 보시면 먼저 행위능력, 이것도 요즘에 자주 출제가 되는데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권리를 상실하여 불이익이 발생한 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등기의무자. 등기의무자는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행위능력이 있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등기권리자는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권리를 취득하여 이익이 발생하는 자죠. 이익만 발생하는 자니까 이때 등기권리자는 행위능력이라는 게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독 신청에 의한 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의무자가 존재하지 않죠. 행위능력이라는 게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의사능력. 의사능력은 민법에서 하셨겠지만 의사능력, 이건 뭡니까? 뜻과 생각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의사능력이에요. 뭐에 대한 뜻과 판단이냐면 권리가 뭔지 의무가 뭔지 뜻과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의사능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의사능력이 없는 자는 등기 신청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을 겁니다. 유효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권리능력인데요. 우리 민법에서는 권리능력이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우리 등기법에서는 등기신청 적격 또는 등기신청의 당사자 능력, 등기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등기명인이 될 수 있는 자격 이렇게 표현합니다. 용어만 달리 있을 뿐이에요. 민법에서는 권리능력, 그 다음에 등기법에서는 등기신청 적격, 등기명인이 될 수 있는 자격, 등기신청의 당사자 능력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민법에 의하면 권리능력은 사람은 권리능력이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등기법에서도 사람은 등기신청 적격이 있다, 등기신청의 당사자 능력이 있다, 등기명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사람은 등기신청 적격이 있는 겁니다. 사람은 두 가지 종류가 있을 텐데 자연적으로 사람이 된 자, 자연인이 있죠. 어머니 뱃속에 10달 동안 생명체로 존재하다가 자연적으로 출산돼서 사람이 된 자, 이 자를 자연인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두 번째, 일정한 단체에게 법이 인정한 사람이 있죠. 이를 법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민법은 사람의 종류를 둘로 구분해요. 자연인, 법인. 그러면 이 자연인과 법인은 사람이니까 등기신청 적격이 인정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맞죠? 그런데 자연인에서 문제가 되는 자가 둘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 태아. 태아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우리 민법과 헌법에서 태아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생명체로 있다가 어머니 뱃속에서 전부 노출된 시점, 그 시점이 바로 사람입니다. 발가락까지 다 나온 시점, 이를 전부 노출설이라고 부르는데요. 태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생명체예요. 발가락까지 다 노출됐을 때 그 시점부터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태아는 등기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습니까? 없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외국인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사람이겠죠. 따라서 등기신청 적격이 인정되겠습니까? 인정될 겁니다. 외국 법인, 외국 회사, 얘네도 외국 사람이죠. 등기신청 적격이 인정되겠습니까? 인정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법인이 문제가 되는데 법인은 사람이죠. 등기신청 적격이 있을 겁니다. 사람은 권리 능력이 있죠. 그래서 이 법인은 등기부에 이름을 올릴 수가 있을 텐데
이 법인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법에서 하셨을 텐데 사람이 단체를 형성해서 단체에게 법이 인정한 사람 뭡니까? 사단법인. 구성원은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 재산이 단체를 형성해서 그 단체에게 법이 인정한 사람 이를 재단법인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람이죠. 등기시장 적격이 인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법인은 두 가지가 있어요. 사단법인, 재단법인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사단법인이건 재단법인이건 사람이죠. 법인이죠. 등기시장 적격이 인정이 될 겁니다. 이 사단법인, 재단법인을 뭐라고도 부르냐면 권리 능력 있는 사단, 권리 능력 있는 재단. 권리 능력이 있다는 얘기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권리 능력 있는 사단, 사단법인을 권리 능력 있는 사단, 재단법인을 권리 능력이 있는 재단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다면 권리 능력 있는 사단, 재단은 등기시장 적격이 당연히 인정되겠죠. 그런데 문제가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또는 권리 능력 없는 재단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이런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 뭐라고 부르냐면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비법인 사단, 재단이라고 부르는데 얘네에 해당되는 단체가 뭐가 있냐면 외우셔야 돼요. 교회, 또 사찰, 종중, 교회, 교회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아파트 입주자, 아파트 분여자 대표회의 이런 것들이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이라고 불러요. 조심하셔야 될 것은 여기서 사찰은 반드시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서 사찰로 등록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이비 사찰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 사찰, 정당, 종중, 아파트, 분여자 대표회의 얘네가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이라는 거 5가지 정도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얘네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사람은 아니니까 논리로 본다면 등기시장 적격이 없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단체가 엄청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도 현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도시 지역에 목 좋은 데는 다 교회 건물 들어가 있죠. 교통 좋은 데. 그 다음에 사찰은 시골에 경치 좋은 데 다 사찰 들어가 있죠. 시골에 비옥한 토지, 종중 소유의 비옥한 토지가 참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정당은 짜증나니까 생략. 그래서 공통점 3개만 보더라도 엄청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등기부에 이름을 올릴 수 없다고 한다면 얘네는 명의신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명의신탁은 부실법에 의해서 금지되어 있죠. 그러면 등기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부실법에 의해서 금지하고 있는 명의신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탈법 행위가 조장되더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등기법은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서 이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은 사람은 비록 아니지만 부동산을 엄청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등기시장 적격을 예외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누구의 명의로 등기하겠습니까? 그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의 이름으로 등기를 합니다. 하지만 얘네는 단체니까 팔다리 역할을 한 자가 있겠죠. 따라서 팔다리 역할하는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나오는데 국가나 조합은 좀 이따가 보실 거고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적 성질이 우리 민법에서 또는 우리 헌법에서 법인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국가법인, 지방자치단체 법인이에요. 등기시장 적격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지자체는 좀 혼란스러운 게 있는데 시도는 지방자치단체입니까? 지방자치단체죠. 그 다음에 시구는 지방자치단체입니까? 지방자치단체예요. 그리고 구는 지자체가 거의 대부분이고 극히 일부는 지자체가 아닌 것도 있습니다. 또한 읍면동 지자체입니까? 아니에요. 리는 지자체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이러한 행정기관이 지자체인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여기에 시장, 군수, 구청장, 읍장, 동장, 면장, 그 다음에 이장 얘네들이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주민의 선거에 의해서 선출이 된 자만 지방자치단체예요.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주민의 선거에 의해서 선출이 되지 않는다면 지자체가 아니에요. 그럼 얘네들은 선거법에 의해서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죠. 시장, 도지사. 그 다음에 시장, 군수,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죠. 그 다음에 자치구청장은 선거에 의해서 선출될 겁니다. 얘네들은 다 뭐가 됩니까? 지방자치단체. 따라서 법인으로서 등기할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읍면동장은 얘네는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는 게 아니라 임명직이에요. 임명직. 따라서 지자체가 아닙니다. 지자체가 아니면 읍면동의 이름으로 등기부에 이름 올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누구의 이름으로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사무소 건물들을 누구의 이름으로 올려야 되느냐? 읍면은 보통 군 소속에 있죠. 군의 이름으로 등기부에 이름을 올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동은 보통 시 아니면 구에 있죠. 따라서 시와 동의 이름으로 등기부에 이름을 올리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 다음에 이장님은 지자체입니까? 아닙니까? 얘는 선출은 되죠. 다만 박세에서 선출되죠.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선출되지 않아요. 직접 비밀, 평등, 자유 이러한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지 않고 박수로 공개적으로 보통 설치되니까 얘는 지자체가 아닙니다. 따라서 얘도 군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는 겁니다. 군의 이름으로.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는 대덕리라는 마을이에요. 제 고향이에요. 네, 대덕리라는 마을이고 이 마을에는 주민이 20분이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주민들 전원이 1000만원씩 각출합니다. 1000만원씩 각출해갖고 여기에 마을회관을 건립을 했습니다. 이 건물의 소유자는 누굽니까? 마을 주민들이겠죠. 돈을 낸 사람들이 공유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등기부가 만들어질 텐데 갑구에 이렇게 등기부가 만들어질 겁니다. 1번 소유권 보전, 그 다음에 공유, 그리고 주민 20분이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쭉 나열돼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나열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100분이라고 한다면 100명을 나열해야 되겠죠. 굉장히 등기부가 지저분해집니다. 지저분해지니까 소유자의 이름을 나열하지 않고 여기다가 이 마을 이름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대덕리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얘기하는 겁니까? 행정기관? 행정기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이 마을 주민분들이 이 부동산을 소유하기 위해서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을 만든 겁니다. 그 사단의 이름을 뭘 갖다 쓴 겁니까? 마을 이름을 갖다 쓴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동이라고 한다면 동 이름을 갖다 쓰겠죠. 맞습니까? 이건 행정기관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을 마을 사람들이 만든 거고 그 사단의 명칭을 마을 이름을 갖다 쓴 겁니다. 동이나 리단위의 마을 이름을. 되셨을까요? 따라서 이거는 등기시청 적격이 있겠습니까?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니까 당연히 등기시청 적격이 인정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거기 맨 마지막에 보시면 자연부락은 권리 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마을 이름이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동이나 리 이름으로.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학교. 학교는 각종 시설로 구성된 물건이라고 봅니다. 운동장 시설, 강당 시설, 교사 시설, 급식 시설, 수도 시설 이런 각종 시설로 구성된 물건을 학교라고 불러요. 결국은 물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학교의 이름이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물건에 불과하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이건 물건이니까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갈 수 없지만 소유자가 따로 있겠죠? 학교에 소유자가 있겠죠? 물건에 소유자가 있겠죠? 소유자의 이름으로 등기부에 이름을 올리는 겁니다. 보통 설립한 자가 소유자예요. 국립학교로 한다면 국가가 설립했고 국가는 법인이니까 국가의 이름으로 등기할 테고 공립학교라고 한다면 지자체가 소유자 따라서 지자체 이름으로 등기할 테고 사립학교라고 한다면 규모가 큰 사립학교 예를 들어서 사립대학 이런 대학은 재단이 소유하겠죠. 학교법인이 재단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학교법인의 이름으로 등기할 테고 규모가 작은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보통 개인이 설립합니다. 개인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이제 민법상 조합을 보실 건데 이 조합도 여러 번 설명드린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 시점은 갑, 을, 병이 산휴회라는 단체를 만들자고 합의를 한 시점이에요. 산휴회, 산에서 휴지를 줍는 모임이라는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갑을병이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합의, 단체를 만들자는 합의,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민법에서. 기억 안 나셔요? 조합계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조합계약은 전형계약의 일종이에요. 민법에 있는 전형계약인데 단체를 만들자는 계약, 이를 조합계약이라고 불러요. 물론 우리 시험법에는 없죠. 그래서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조합계약을 체결해서 단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단체 이름은 산휴회로 정하기로 했어요. 그럼 이 단체는 이제 산휴회라는 단체는 활동을 하겠죠. 활동을 할 때 구성원들이 지켜야 될 규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 규칙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 규칙을 보통 어떤 이름을 갖느냐면 정관이라는 이름을 보통 가져요. 정해진 규칙이라는 뜻입니다. 가는 규칙관자예요. 근데 정관이라는 이름 대신 다른 이름을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타 규약이라고도 부릅니다. 규칙인 약속이라는 뜻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규칙이 만들어지면 이제 갑을 구성원들은 이 규칙을 지켜야 될 겁니다. 지키면서 활동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활동할 때 꼭 비용이 들죠. 그렇죠. 돈이 들어요. 유니폼 사 입어야 되죠. 버스 대절해야 되죠. 그리고 휴지 줍는 뭐 기구도 있어야 되겠죠. 휴지 줍는 어떤 망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다 돈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활동할 때 산에서 휴지 줍고 내려갈 때 막걸리 한 잔 사 먹어야 되죠. 그리고 점심 제공, 저녁 제공해야 되죠. 그리고 파전도 좀 먹어야 되죠. 그래서 각종 비용이 드는데 이 비용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누구로부터 이렇게 받으면 되겠죠. 그 누가 있을까요? 국가. 문문 돈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그럼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습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게 되면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허가를 받은 다음에 이제 법인 등기부에 법인 설립 등기라는 걸 하게 돼요. 법인 설립 등기가 이루어지면 요 시점부터 법이 인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법인 등기부에 법인 설립 등기를 갖춘 시점부터 법인이 성립이 돼요. 이때 법인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사단법인, 그 다음에 재단법인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 법인의 산휴회가 법인 등기까지 갖췄는데 산휴회가 법인 설립 등기까지 갖췄는데 이건 부동산 등기부가 아니에요. 법인 등기부에 하는 등기인데 산휴회가 법인 설립 등기까지 갖췄다면 이 산휴회는 보통 뭐가 될까요? 사단법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산휴회가 갑을병이 1억 원씩 각출해서 단체를 만들었다면 이때는 재단법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달라지게 돼요. 그렇죠. 이때 이 법인이기 때문에 등기시청 적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등기부에 이름을 올릴 때 누구의 이름으로 올라가는 겁니까? 산휴회라는 사단법인의 이름으로 등기부에 이름을 올려야 되겠죠. 맞습니까? 산휴회라는 사단법인의 이름으로 등기부에 이름을 올려야 될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이때 등기부에 산휴회 이름으로 등기부에 올라갈 텐데 등기는 누가 신청할 수밖에 없습니까? 산휴회는 단체니까 팔다리 역할을 하는 자가 필요해요. 팔다리 역할을 하는 자 누굽니까? 대표자. 그렇죠. 그래서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대표자가 이름이 있을 테고 주민번호가 있을 테고 주소가 있을 텐데 이 대표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부동산 등기부에 기록할까요? 기록할 필요가 없을까요? 네?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는 법인 등기부를 통해서 이미 공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기부에 대표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요 시점부터 요 시점까지를 우리 민법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관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이라고 불러요. 여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주자가 누구 있다고요? 교회, 사찰, 중중, 또 뭐가 있습니까? 정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산휴회도 규칙이 만들어졌는데 이 산휴회도 규칙이 만들어졌는데 아직 법인 설립 등기를 갖추기 전 단계라고 한다면 법적 성질이 뭐라고요? 관리 능력 없는 사단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이 관리 능력 없는 사단체는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습니까? 산휴회가 등기를 갖추지 못했다면 등기부에 이름 올라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 거기서 정확하게 47초 전에 관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은 등기시청 적격이 인정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등기부에 이름 올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산휴회라는 이름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산유회가 설립 등기를 갖추기 전 단계에서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얘도 단체니까 팔다리 역할하는 자가 있겠죠. 팔다리 역할하는 자가 누굽니까? 대표자. 그런데 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대표자는 이것과 똑같은 용어를 쓰게 되면 좀 헷갈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다른 이름을 쓰기도 해요. 관리인 이렇게.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겁니다. 산유회라는 이름으로 등기부에 올라가는 것이고 신청은 누가 한다고요?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하는 겁니다. 이거 되셨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 대표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이를 부동산 등기부에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이유는 법인 등기가 되기 전이니까. 법인 등기부가 아직 없죠. 법인 등기부를 통해서 공시됩니까? 안 돼요. 법인 등기부를 통해서 공시가 안 되니까 부동산 등기부라도 공시해야 됩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요 시점부터 요 시점까지를 민법상 조합이라고 부릅니다. 민법상 조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규칙이 만들어지기 전 단계까지를 산유회는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민법상 조합 형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민법상 조합은 법률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어떠한 법률 관계도 맺을 수가 없어요. 이유는요. 이 민법상 조합 형태로서는 규칙이 만들어지기 전 단계죠. 가불병이 지켜야 될 규칙이 만들어지기 전 단계예요. 따라서 언제든지 해체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탈퇴가 가능하니까 해체가 가능해요. 그렇죠. 규칙이 만들어지기 전 단계니까 페널티도 없겠죠. 탈퇴할 때. 그래서 언제든지 탈퇴가 가능하고 탈퇴가 가능하니까 해체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민법상 조합의 형태로 산유의 이름으로 법률관계를 맺은 다음에 해체가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책임질 자가 없게 돼요. 책임질 자가 없게 되기 때문에 법률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규칙이 만들어지지 않은 산유의 상태에서 돈을 빌려줄 수 있을까요? 채권자 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돈을 빌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부동산 소유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등기부에 이름 올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조합의 소유 형태를 합의라고 하죠. 합의라는 개념은 이 단체가 소유하는 게 아니라 이 단체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거예요. 합해서 소유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체의 이름으로 맺을 수 있는 법률관계는 우리나라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등기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등기청 적격이 인정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규칙이 있게 되면 요쪽으로 가기 때문에 다 등기신청 적격이 인정이 되죠. 요쪽이라고 한다면 규칙이 만들어지기 전 단계니까 등기신청 적격이 인정되지 않죠. 그러면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는 것과 올라갈 수 없는 것, 즉 민법상 조합이냐 아니냐는 뭐 갖고 판단하겠습니까? 네, 이거 갖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 민법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단체의 실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단체의 실질이 없다면 민법상 조합 형태로서 등기부에 이름을 올릴 수 없는 것이고, 단체의 실질이 있다면 비법인 사단재단 아니면 법인으로서 등기신청 적격이 인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결국은 뭐 갖고 판단하는 겁니까? 규칙이 있느냐 없느냐 갖고 판단합니다. 되셨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단체의 실질, 즉 규칙 갖고 판단하는 것이지 명칭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명칭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니까 노동조합은 민법상 조합일까요? 아닐까요? 조합이란 명칭은 가지고 있는데 규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따라서 오른쪽으로 가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등기까지 해요. 법인이에요. 그러면 농업협동조합은 어떨까요? 규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은행도 갖고 있죠. 은행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규칙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규칙 당연히 있습니다. 농협은 이거예요. 그 다음에 재건축 조합은 어떨까요? 규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규칙이 없으면 조합장님은 멋대로 하겠죠. 돈도 받고 그리고 감옥에도 가고. 그렇죠. 규칙이 있습니다. 재건축 조합도 이겁니다.
그러니까 명칭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규칙이 있느냐 없느냐 갖고 민법상 조합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문제를 보겠습니다. 7번. 다음 중 등기명인이 될 수 없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1번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인 가불종 중 병정 공파. 공파는 문중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종중이에요. 등기청 적격이 있습니까? 있죠. 2번 갑을 주식회사 상법상 회사 법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법인이에요. 등기청 적격이 인정될 테고 재단법인 갑을학원에서 운영하는 병정고등학교 시설물에 불과하죠. 물건입니다. 따라서 이 병정고등학교의 이름으로 등기해서는 안 되고 어느 이름으로 등기해야 됩니까? 갑을학원 이걸로 등기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학교법인 이름으로 등기하겠죠. 김포건 지방자치단체죠. 등기할 수 있겠습니까? 있겠죠. 1번인 산정 외국인이죠. 네, 등기시장 적격이 인정이 될 겁니다. 다만 일본인이 등기가 될 때는 산정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되고 이렇게 표기해야 돼요. 이렇게 표기해서 안 되겠죠. 와타나베 뭐 이런 식으로 표기해야겠죠. 산정이 와타나베인지 몰라요. 제가 일본어를 공부한 지가 벌써 30년이 넘어서. 네. 그래서 그 외국인이 등기부에 기록이 될 때는 국적과 이름을 기록하는데요. 이때의 이름은 원어로 기록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한글로 표기해야 됩니다. 한글로 표기를 해야 돼요. 표기할 때. 왜냐면 등기부는 공시장부죠. 원어로 표기하면 공시 기능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래서 한글로 표기해야 됩니다. 한글로. 네. 넘어가겠습니다. 뭐 다 설명한 거라서 쭉 넘어가셔갖고 177쪽을 보시면 다 설명이 됐는데요. 거기 2번 지문 보죠. 2번. 근저당권 설정자가 사망한 경우 근저당권자는 임의경매 신청을 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의 목적인 부동산의 상속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아까 마찬가지로 신청 정보의 내용과 등기부의 기록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치시켜야 되겠죠. 맞습니까? 일치시키기 위해서 대위 신청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뒤에 해설을 보시면 해설이 잘못 나와 있어요. 2번 지문 해설 그냥 지워주시면 돼요. 지문 자체가 맞는 거라서 네, 그냥 2번 지문을 지워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15번을 가겠습니다. 15번 어디를 피시냐면 유학지 피시입니다. 유학집 어디를 피시냐면 92쪽을 피시입니다. 92쪽을 보시면 거기 7번 나와 있죠. 7번 있습니까? 92쪽. 7번을 보시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의 부여기가 나와 있는데 자연인은 주민번호가 있을 겁니다. 외국인은 없겠죠.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도 주민번호 있겠습니까? 없겠죠. 법인도 주민번호 없겠죠. 그러면 주민번호 등기부에 기록을 해야 되는데 주민번호가 없다고 한다면 기록해서 안 됩니까? 아니에요. 주민등록번호의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예요. 주민등록번호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인데 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누가 부여해야 되는지 이거 출제가 됩니다. 출제가 되는 거니까 꼭 외워두셔야 돼요. 이건 단순 암기라서 여러분이 외워두셔야 되고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아래 박스에 있는 겁니다. 법인 아닌 사단재단, 즉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재단을 법인 아닌 사단재단, 비법인 사단재단 이렇게 부르는데 이런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재단명의 등기 신청에 있어서 첨부정보 1번을 보시면 종중, 문중,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해서는 재단이나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관리자, 등기임자로 하고 등기는 사단이나 재단의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 이렇게 돼 있죠.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갈 때는 사단, 재단의 자체의 명의로 올라간다고 했죠. 하지만 등기 신청은 누가 한다고요?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고 했습니까? 그랬죠. 그 다음에 2번
종중, 문중,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정보를 첨부 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된다. 첫 번째, 정관, 기타, 그 밖의 규약은 등기 신청 시 제공할까요? 제공하지 않을까요? 제공해야 되겠죠. 민법상 조합이 아니라 최소한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이라는 것을 등기소에 확인시켜야 되겠죠. 따라서 이거 제공해야 된다. 외우셔야 돼요. 정관, 기타, 규약 제공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 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정보. 이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은 누가 등기를 신청한다고 했습니까?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고 했죠. 그러면 자신이 대표자나 관리인인 것을 증명해야 되겠죠. 따라서 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당연히 등기소에 제공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다면 별도로 다른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죠. 등기부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대표자나 관리인을 증명하는 정보는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등기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다만이라는 문구도 꼭 외워두셔야 돼요. 출제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3번은 좀 이따 보시고 4번. 대표자나 관리인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아까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일 때는 부동산 등기부에 대표자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 기록한다고 했죠. 기록할 때 정확하게 기록해야 되니까 이거 증명정보 제출해야 되겠습니까? 제출해야 되겠죠. 그거 외워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3번을 보겠습니다.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대표 주자는 누굴까요? 교회나 사찰이에요. 특히 교회. 사찰은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일 수도 있고 권리 능력 없는 재단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교회는 대부분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인데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재산 소유 형태는 뭡니까? 총유죠. 그런데 특이하게 공동소유 중에서 공유등기 존재합니다. 공유 이렇게 표기해요.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합의요. 합의요 이거 등기부에 합의로 표기합니다. 근데 총유로 표기하진 않아요. 총유등기라는 건 없습니다. 그냥 단독 소유로 등기합니다. 총유란 등기는 아예 없어요. 이것도 내는 문제집이 있더라고요. 총유등기라는 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독 소유로 그냥 등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A라는 교회가 있는데 교회는 법적 성질이 뭡니까?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불러요. 이 교회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이 부동산을 B교회에게 처분하고자 합니다. 방법은 매매계약을 체결할 테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소유권이 A에서 B로 넘어가니까 처분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 A 교회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인데 그러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에는 뭐가 있느냐면 사단의 구성원이 있어요. 사단의 구성원이란 뜻입니다. 이 구성원을 사원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원은 회사에서 가장 밑단계에 있는 직원이 아니에요. 그 직원, 말단 직원이 아니라 사단의 구성원이란 뜻입니다. 즉 소유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교회라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구성원, 사원은 누굴까요? 교회에 등록된 신도들입니다. 이게 교회에 등록된 신도들이 소유자예요, 결국은. 그러면 이 교회의 대표자, 목사님이 멋대로 처분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목사님은 대표자에 불과하죠. 당회장님은. 누가 주인입니까? 등록된 신도들이 주인이고 등록된 신도들이 사원이라고 불러요. 법적으로. 되셨습니까? 그러면 대표자인 목사님이 멋대로 처분해서는 안 되고 이 교회의 구성원들, 즉 등록된 신도들, 법률 용어로는 사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원들이 총회를 열어야 될 겁니다. 여러 명일 테니까. 총회를 연 다음에 처분해도 좋다는 결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처분해도 좋다는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서류로 증거로 남겨놓습니다. 처분결의서라고 불러요. 이 처분결의서를 나중에 등기소에 갔을 때 이 대표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첨부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대표자는 대표기관에 불과해요. 집행기관. 주인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A교회를 뭐라고 부르죠? 등기의무자. 을은요, B는 등기관리자. 그러면 이 B교회도 사원총회를 열어서 처분 결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B교회는 처분하는 게 아니라 취득하는 거예요. 그렇죠?
처분과 취득은 반대 의미죠. 그러면 취득 결의라는 건 필요하냐? 필요 없어요. 왜? 이익만 보는 거니까. 처분 결의만 존재하지 취득 결의라는 건 아예 없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이때 처분 결의서는 누구만 첨부한다고요? 등기 의무자만. 등기 관리자는 처분 결의서 하는 게 필요 없습니다. 이거 되셨을까요? 그러면 가로 안에 있는 걸 보시면 사원청의 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이거 누구만 첨부한다고요? 등기 의무자인 경우로 한정되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출제가 자주되니까 기억해 두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지문을 보겠습니다. 15번.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소에 제공해야 될 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대표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해야 된다. 왜요? 등기부에 기록해야 되니까. 맞습니까? 등기부에 기록해야 되니까. 신청 정보에 대표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해야 되고 또한 정확하게 기록해야 되니까 뭐도 첨부해야 될까요? 이름, 주소, 주민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도 첨부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4번 지문이 나오는 겁니다. 2번.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 관리자인 경우 사원청의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 정보로 제공합니까? 아니죠. 취득 결의라는 건 없어요. 처분 결의라는 것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등기되어 있는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할 때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 정보로 제공합니까? 안 한다고 했죠. 등기부를 통해서 이미 증명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증명정보 첨부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4번은 아까 보셨고 5번. 정관이나 그 밖의 규약의 정보를 첨부 정보로 제공합니까? 제공해야 되겠죠. 왜? 민법상 조합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 문제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17번 보겠습니다. 17번. 다음 사항 중 등기 신청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저당권이 이전된 후 저당권 설정 등의 말소 등기 신청에 있어서 저당권 양수인은 등기 의무자가 된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이거 여러 번 강조한 건데 맞았어요? 틀렸어요? 잘 모르시겠어요? 이거 여러 번 설명드린 거예요. 꼭 기억해 달라고.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습니다. 소유자는 갑이에요. 갑이 을로부터 10억 원을 빌립니다. 그냥 빌려주진 않겠죠. 담보를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갑은 담보 제공으로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을은 10억 원의 피담보 채권이 발생을 했을 테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테고 저당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등기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될 거예요. 1번 저당권 설정 을 10억 이렇게 기록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이때 이건 주등기가 되겠죠. 소유자로부터 첫 번째 도출됐으니까 주등기. 이때 갑자기 을이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한데 이 채권의 변제기는 아직도 1년이나 남았어요. 그러면 을이 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이 채권을 담보로 제공해서 돈을 빌리는 방법이 있을 테고 또 하나는 이걸 팔아서 돈을 마련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이 채권을 파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채권 양도라고 불러요. 넘길 양자에 넘길 도자를 써서 채권 양도라고 부르고요. 넘기는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양도인이라고 부르고 받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양수인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러면 이 병은 이 채권을 돈을 지불하고 넘겨받으면 10억 원의 채권이 발생하겠죠. 그리고 이 저당권의 주체가 을에서 병으로 바뀌죠. 왜? 수반성에 의해서. 주체의 변경 무슨 등기할까요? 이전 등기하겠죠. 따라서 저당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될 겁니다. 이 저당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일까요? 부기등기일까요? 부기등기. 여기에 붙여서 기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1의 1. 1번 저당권 이전 병 이렇게 등기가 실행이 될 겁니다. 이때 피담보 채권이 변제가 되면 이것이 변제가 이루어지면 피담보 채권은 어떻게 됩니까? 소멸되겠죠. 그러면 부정성에 의해서 저당권 어떻게 됩니까? 소멸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등기가 이제 부적법하게 존재하니까 말소된다면 이것이 말소가 된다면 이상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 등기가 말소가 되면 등기부상 누구 명의로 저당권이 회복이 됩니까? 을로 회복이 돼버려요.
그래서 갑은 병에게 변제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부상 을에게 또 한 번 변제하라고 공시가 돼버립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이전 등기 말소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등기 말소해야 될까요? 설정 등기를 말소하는 겁니다. 이 등기가 말소가 돼버리면 주등기가 말소가 됐으니까 부기등기는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이 이전 등기를 말소하는 건 의미가 없고 설정 등기를 말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1번 저당권 말소 이렇게 말소 등기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지워줘요. 그러면 이 부기등기로 되어 있는 것은 등기관이 어떻게 한다고요? 직권으로 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기부상 저당권에 다 사라지는 겁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이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 등기 권리자. 불이익이 발생하는 자는 둘이 있겠죠. 등기부만 놓고 볼 때 이것도 말소되니까 을은 불이익이죠. 그 다음에 병도 직권으로 말소되니까 불이익이죠. 그런데 문제는 요 을은 채권과 저당권을 전부 다 양수인에게 넘기고 빠져나갔죠. 그럼 누구가 등기부자로 봐야 되겠습니까? 병입니다. 병이 등기의무자. 그래서 이 갑과 병이 등기소에 가서 요 말소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공동 신청을 통해서 설정 등기가 말소가 되면 이전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게 돼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 말소 등기를 갑이 신청할 텐데 여기서 등기부자는 병이니까 말소 등기 청구는 누구를 상대로 해야 됩니까? 병. 병이 안 해줄 때는 소송도 누구에게 제기해야 됩니까? 병. 맞습니까? 말소 등기의 청구의 상대방은 병, 양수인. 소도 양수인. 그렇겠죠? 그러면 지문을 보시면 저당권이 이전된 후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 신청에 있어서 저당권 양수인 병은 등기부자가 된다. 맞는 지문입니까? 네, 이게 자주 출제가 돼요. 양수인이지 양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네. 이제는 좀 외울 때도 됐죠. 이거 제 기억으로 네 번째 설명드린 건데. 네. 2번 전세권의 전세금을 증가시키는 것을 내용을 하는 전세권 변경 등기에 있어서 전세권자는 등기 관리자가 된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러면 전세금이 얼마냐면 예를 들어서 10억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전세권 설정 등기에는 반드시 뭘 기록해야 됩니까? 전세금을 기록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두 번째 뭘 기록합니까? 범위를 기록하겠죠. 이게 필요적 기록사항이라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전세금이 등기부에 기록된 전세금이 의미하는 건 뭡니까? 의미하는 바가 전세기간이 종료가 됐을 때 등기부에 기록된 금액만큼 요 전세권자가 반환을 받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게 전세금의 의미예요. 등기부에 기록된 전세금. 그러면 요 10억 원으로 기록되어 있다면 전세기간이 종료가 됐을 때 갑으로부터 얼마를 받는다고요? 10억.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15억으로 늘어났다면 등기부만 놓고 볼 때 10억을 받을 수 있다가 15억 더 늘어난 금액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이건 전세권의 내용이 바뀌는 거니까 무슨 등기 하겠습니까? 전세권 변경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이 전세권 변경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이 되는 겁니다. 물론 15억을 늘어날 때 5억을 추가로 주겠죠. 그런데 돈이 실질로 오고 가는 것은 우리 등기법에서는 다루지 않는다고 했죠. 돈이 실질로 오고 가는 것은 민법에서 다루는 부분이에요. 우리 등기법에서는 등기부만 놓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부가 10억에서 15억으로 늘어났다면 변경등기할 때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불이익이 발생한 자 누굽니까? 갑. 만약에 10억에서 7억으로 바뀌었다면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 왜? 10억 원을 지급해다가 이제 얼마만 지급하는 겁니까? 7억 원. 불이익이 발생하는 자 을. 맞죠? 이게 모두 똑같다면 저당권도 마찬가지예요. 저당권에 기록된 피담보채권의 의미가 뭡니까? 나중에 경매 절차를 통해서 넘어갔을 때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게.
맞습니까? 그렇다면 피담보 채권액이 10억에서 15억으로 늘어났다고 한다면 저당권 변경 등기하겠죠. 10억 원을 배당받을 수 있다가 15억을 배당받게 되죠. 등기권자 누굽니까? 저당권자. 피담보 채권액이 10억에서 7억으로 바뀌었다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7억. 불이익이 발생한 자 누굽니까? 저당권자.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오고 가는 건 고려하지 않아요. 그건 민법에서 다루는 영역이고 우리 등기법에서는 등기부에 기록된 것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 다음에 3번 저당권 설정자가 물상 보증인 경우에 채무자는 저당권 말소 등기 신청에 있어서 등기 관리자이다. 이거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네? 어려우세요? A가 을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얼마를 빌렸느냐? 10억 원을 빌립니다. 그냥 안 빌려주겠죠? 담보를 요구할 겁니다. 그런데 A는 재산이 없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부탁을 합니다. 친구를 망칠 놈이죠. 그래서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당권 등기가 이루어질 때 여기는 10억 원의 피담보 채권 그리고 저당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지고 저당권을 취득할 겁니다. 등기부에 반드시 기록해야 될 게 뭡니까? 네? 누가 빌려갔는지 채무자, 얼마를 빌려갔는지 채권에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지문이 뭐예요? 이것이 변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소멸되겠죠. 저당권도 부정성에 의해서 소멸되겠죠. 그럼 이 등기는 소유자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등기니까 말소돼야 될 겁니다. 이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 의무자.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이에요? A예요? 등기부만 놓고 볼 때 갑, 등기 관리자. 이렇게 되겠죠. 채무자는 저당권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물에 불과한 겁니다. 신청인이 될 수가 없어요. 채무자는.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러면 지문을 보시면 채무자는 등기관리자도 될 수 없고 등기의무자도 될 수가 없습니다. 얘는 네 소비대차 계약의 당사자, 그냥 저당권 등기의 구성물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 임차권 말소 등기, 임차권 말소 회복 등기 신청에 있어서 임차인은 등기관리자가 된다. 맞습니까? 임차권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가 돼서 말소 회복 등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임차인 등기관리자.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등기부만 놓고 볼 때 임대인 등기의무자. 맞습니까? 그 다음에 요 5번 지문은 대단히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좀 어렵죠? 이것 좀 보겠습니다. 쓸데가 없네. 셨다 하죠? 네, 셨다 하겠습니다.